함경북도 깊은 산속 지하 250m 아무도 모르는 비밀 우라늄 광산이 있습니다. 정치범 수용소 출신 조명희는 이제 그곳의 감독관이 되어 60명의 수감자들을 관리합니다. 살아남기 위해 가해자가 된 여자 그녀의 손에는 여전히 죄수 시절의 상처가 남아 있습니다. 어느 날 갱도가 무너집니다. 지하 250m에 갇힌 61명, 산소는 72시간이면 끝납니다. 하지만 지상의 보이부는 구조가 아닌 폭발을 계획합니다. 증거를 인멸하기 위해서요. 명희는 선택합니다. 함께 살거나 함께 죽거나. 무너진 갱도를 뚫고 수직 250m를 기어올라 72시간 안에 지상으로 탈출해야 합니다. 하지만 어둠 속에서 신뢰는 무너지고 생존을 위한 싸움이 시작됩니다. 왜 그녀는 자신을 가뒀던 사람들과 함께 탈출해야만 했을까요?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목숨 걸고 자유를 찾아온 탈북민을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당신의 응원이 또 다른 기록의 시작이 됩니다. 저는 어둠 속에서 살아왔어요. 지하 250m, 햇빛이 닿지 않는 곳에서요. 제 이름은 조명희, 31살입니다. 사람들은 저를 감독관이라 부르지만 저 역시 한때는 이곳의 죄수였어요. 14년 전 17살 때 저는 정치범 수용소로 끌려왔습니다. 아버지가 금지된 책을 읽었다는 이유로요. 3년간 수용소에서 살았고 그 후 이 비밀 광산으로 옮겨졌어요. 우라늄을 캐는 곳이었습니다. 국가는 이 광산의 존재를 숨기고 있었어요. 국제사회의 눈을 피하기 위해서였죠. 처음 5년은 저도 곡괭이를 들고 갱도를 팠어요. 손에 물집이 잡히고 등이 휘고 폐에 먼지가 쌓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살아남았어요. 다른 사람들이 죽어갈 때도 저는 버텼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기회가 왔어요. 이전 감독관이 갱도 붕괴 사고로 죽었고 보위부는 새로운 감독관이 필요했습니다. 그들은 저를 선택했어요. 죄수 출신이지만 충성스럽고 강하다는 이유였죠. 저는 그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살기 위해서였어요. 감독관이 된 지 8년이 지났어요. 이제 저는 푸른 작업복을 입고 가슴에 신분증을 달고 손에는 전기 충격봉을 들고 있습니다. 제 밑에는 60명의 수감자가 있어요. 그들 중 일부는 저보다 어리고 일부는 나이가 많습니다. 모두 정치범이거나 그 가족들이에요. 저는 그들에게 일을 시키고 감시하고 규율을 지키게 만듭니다. 때로는 벌을 주기도 해요. 그게 제 역할이니까요. 하지만 밤마다 저는 악몽을 꿔요. 제가 죄수였던 시절의 기억이 돌아옵니다. 굶주림, 구타, 절망. 그리고 저를 때렸던 감독관의 얼굴이 보여요. 그때 거울을 보면 그 얼굴이 제 얼굴로 변해 있습니다. 저는 제가 증오했던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하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이곳에서 살아남으려면 가해자가 되거나 희생자가 되어야 했으니까요. 오늘도 저는 갱도를 순찰합니다. 손전등을 들고 좁은 터널을 걸으며 목재 지지대를 점검해요. 이 갱도는 낡았습니다. 목재들은 썩어가고 돌들은 균열이 가 있어요. 위험하다는 걸 알고 있지만 보위부는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그들에게 중요한 건 우라늄이지 사람이 아니니까요. 저는 지지대 하나를 흔들어 봤어요. 삐걱거렸습니다. 불안했지만 계속 걸었어요. 그때 멀리서 굉음이 들렸습니다. 쿵, 처음엔 작았어요. 하지만 점점 커졌습니다. 쿵쿵쿵, 땅이 흔들렸어요. 저는 뛰기 시작했습니다. 본능적으로 알았어요. 무너지고 있다는 걸요. 뒤에서 천장이 무너지는 소리가 들렸어요. 쾅쾅쾅, 돌들이 떨어지고 목재들이 부러지고 먼지가 폭발처럼 쏟아졌습니다. 저는 필사적으로 달렸어요. 하지만 폭발 충격이 저를 앞으로 날려버렸습니다. 몸이 공중에 떠올랐고 얼굴이 땅에 처박혔어요. 그리고 모든 게 어둠에 잠겼습니다. 마지막으로 들린 건 비명이었어요. 수감자들의 비명이었습니다. 정신을 차렸을 때 저는 먼지 속에 묻혀 있었어요. 입안은 흙투성이었고
귀에서는 이명이 울렸습니다. 온몸이 아팠어요. 저는 천천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손전등은 다행히 켜져 있었어요. 주변을 비춰보니 끔찍한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갱도가 완전히 무너져 있었어요. 천장에서 거대한 바위들이 떨어져 통로를 막고 있었고 목재지지대들은 부러져 사방에 흩어져 있었습니다. 비명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그쪽으로 달려갔습니다. 한 수감자가 바위 밑에 깔려 있었어요. 다리가 으스러져 있었고 피가 흘러나왔습니다. 그는 저를 보며 울부짖었어요. 도와주세요. 제발. 저는 바위를 밀어보려 했지만 너무 무거웠습니다. 혼자서는 불가능했어요. 다른 수감자들이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60명 중 얼마나 살아남았을까요? 저는 주변을 둘러봤어요. 20명, 30명, 40명. 대부분 살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부상자가 많았어요. 저는 소리쳤습니다. 모두 침착해요. 패닉에 빠지면 안 돼요. 하지만 아무도 제 말을 듣지 않았어요. 사람들은 무너진 출구로 달려가 바위를 맨손으로 파기 시작했습니다. 나가야 해. 여기서 나가야 한다고. 저는 그들을 말렸어요. 멈춰요. 그러다 더 무너질 수 있어요. 하지만 공포는 이성을 이겼습니다. 사람들은 계속 파고 울고 소리쳤어요. 저는 출구를 확인했습니다. 완전히 막혀 있었어요. 수십 톤의 바위와 흙이 쌓여 있었습니다. 손으로 파내는 건 불가능했어요. 장비가 필요했지만 장비는 저 너머에 있었습니다. 저는 주머니에서 무전기를 꺼냈어요. 지상과 연락을 시도했습니다. 여기는 3구역 감독관 조명희입니다. 응답해주세요. 갱도가 무너졌어요. 구조가 필요합니다. 잡음만 들렸어요. 저는 다시 시도했습니다. 응답해주세요. 여기 60명이 갇혀 있어요. 여전히 잡음뿐이었습니다. 공기가 탁했어요. 먼지가 폐를 찔렀고 숨쉬기가 힘들었습니다. 저는 벽에 걸린 산소 측정기를 확인했어요. 바늘이 노란색 구역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아직 괜찮았지만 시간이 지나면 빨간색으로 갈 거예요. 저는 계산했습니다. 이 공간의 부피와 사람 수를 고려하면 72시간 정도 버틸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그 후엔 산소가 고갈됩니다. 한 수감자가 다가왔어요. 나이 든 남자였습니다. 감독관, 우리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저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솔직히 저도 몰랐으니까요. 지상에서 구조대가 올까요? 아니면 우리를 포기할까요? 이곳은 비밀 광산이에요. 국가는 이 광산의 존재를 숨기고 있습니다. 만약 구조 작업이 국제사회에 노출되면 큰 문제가 될 거예요. 어쩌면 그들은 우리를 버릴지도 몰라요. 아니, 더 나쁜 짓을 할지도 모릅니다. 증거를 없애기 위해 갱도를 완전히 폭파시킬 수도 있어요. 저는 그 생각을 떨쳐냈습니다. 아니야, 그럴 리 없어.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알고 있었어요. 이 나라에서 사람의 목숨은 저렴하다는 걸요. 특히 우리 같은 정치범들은요. 저는 수감자들을 봤습니다. 그들의 눈빛에는 공포와 절망이 가득했어요. 72시간. 우리에게 남은 시간은 그뿐이었습니다. 살아남으려면 스스로 탈출해야 했어요.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곳에서 죽을 순 없어요. 살아서 나가야 합니다. 저는 수감자들을 모았어요. 패닉 상태인 사람들을 진정시키는 건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감독관이었어요. 그들은 제 권위를 알고 있었습니다. 모두 조용히 하세요. 제 목소리가 갱도에 울렸어요. 사람들이 하나둘 입을 다물었습니다. 저는 그들 앞에 섰어요. 상황을 설명하겠어요. 갱도가 무너졌고 출구는 막혔습니다. 무전기도 작동하지 않아요. 지상과의 연락이 끊겼습니다. 누군가 소리쳤어요. 그럼 우리 죽는 거잖아. 다른 사람들도 동요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손을 들어 제지했어요. 아직 죽은 게 아니에요. 산소는 72시간 정도 남아 있습니다. 그 시간 안에 탈출 방법을 찾으면 돼요. 한 여자가 물었습니다. 어떻게요?
저 바위를 어떻게 치워요? 저는 대답했어요. 정면 돌파는 불가능해요. 하지만 이 광산에는 여러 갱도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다른 루트를 찾아야 해요. 저는 머릿속으로 광산 지도를 떠올렸어요. 8년간 이곳에서 일하며 거의 모든 갱도를 외웠습니다. 주갱도는 막혔지만 옆으로 뻗은 보조갱도들이 있었어요. 그 중 하나는 오래된 환기 통로로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만약 그 통로를 따라가면 다른 구역으로 갈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서 수직 갱도를 찾을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250m를 올라가는 건 불가능에 가깝지만 다른 선택지가 없었어요. 저는 계획을 설명했습니다. 서쪽으로 500m 떨어진 곳에 보조갱도가 있어요. 그곳으로 가서 환기 통로를 찾을 겁니다. 그리고 수직 갱도까지 도달하면 지상으로 올라갈 수 있어요. 한 남자가 비웃었어요. 250m를 어떻게 올라가요? 사다리도 없는데? 저는 그를 똑바로 봤어요. 만들면 돼요. 로프, 목재, 금속 파이프, 뭐든 이용해서요. 여기 앉아서 죽을 순 없잖아요. 침묵이 흘렀어요. 사람들은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누군가 말했어요. 미친 계획이야. 불가능해. 하지만 다른 사람이 대답했어요. 그래도 해봐야지. 여기 있으면 확실히 죽어.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말했어요. 자, 시간이 없어요. 지금 당장 움직여야 합니다. 부상자들은 안전한 곳에 남기고 움직일 수 있는 사람들은 저를 따라오세요. 60명 중 15명이 심하게 다쳤어요. 그들은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저는 그들을 한쪽에 모아두고 물과 비상식량을 나눠줬어요. 여기서 기다리세요. 우리가 탈출구를 찾으면 돌아와서 데려갈게요. 한 부상자가 제 손을 잡았어요. 감독관, 정말 돌아올 거죠? 저는 그의 손을 꽉 쥐었습니다. 약속해요. 반드시 돌아올게요. 나머지 45명과 함께 저는 서쪽 갱도로 향했어요. 손전등 불빛만이 어둠을 밝혔습니다. 천장에서는 물이 똑똑 떨어졌고 벽에서는 돌가루가 흘러내렸어요. 갱도는 불안정했습니다. 언제 또 무너질지 모르는 상황이었어요. 저는 앞장서서 걸었습니다. 뒤에서 누군가 물었어요. 감독관, 진짜 할 수 있을까요? 저는 뒤돌아보지 않고 대답했어요. 할 수 있어요. 해야만 해요. 우리가 살고 싶다면요. 72시간. 그 시간은 빠르게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산소 측정기의 바늘은 조금씩 빨간색을 향해 움직이고 있었어요. 저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포기할 순 없었어요. 14년 동안 이곳에서 버텨왔는데 이제 와서 무너질 순 없었습니다. 저는 앞을 향해 걸었어요. 어둠 속으로 희망을 향해 자유를 향해서요. 보조갱도에 도착했을 때 우리는 갈림길을 마주했어요. 세 개의 통로가 각각 다른 방향으로 뻗어 있었습니다. 저는 멈춰 섰어요. 어느 길이 환기 통로로 연결되는지 확실하지 않았습니다. 기억이 희미했어요. 저는 벽에 손을 대고 바람을 느껴보려 했습니다. 환기 통로라면 미세한 공기 흐름이 있을 테니까요. 하지만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았어요. 뒤에서 누군가 물었습니다. 어느 쪽으로 가야 해요? 저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솔직히 확신이 없었습니다. 잘못된 길을 선택하면 시간만 낭비하고 산소만 소비할 거예요. 그때 한 수감자가 앞으로 나왔습니다. 40대 남자였어요. 그는 말했어요. 저 15년 동안 여기서 일했어요. 왼쪽 통로가 맞습니다. 거긴 오래된 환기 샤프트로 연결되어 있어요. 저는 그를 봤어요. 확실해요? 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 동료가 그쪽에서 일하다 죽었어요. 시신을 수습하러 갔었죠. 그때 봤습니다. 수직 통로가 있었어요. 저는 잠시 고민했어요. 그를 믿어야 할까요? 하지만 다른 선택지가 없었습니다. 저는 결정했어요. 좋아요. 왼쪽으로 갑시다. 우리는 왼쪽 통로로 들어갔어요. 통로는 점점 좁아졌습니다. 천장이 낮아져서 허리를 숙여야 했어요.
공기는 더욱 탁해졌고 숨쉬기가 힘들어졌습니다. 몇몇 사람들이 기침하기 시작했어요. 저는 멈춰서서 뒤를 돌아봤습니다. 괜찮아요? 한 여자가 대답했어요. 괜찮아요. 계속 가요. 하지만 그녀의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30분을 더 걸었을까요? 통로는 갑자기 넓어졌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거대한 공간에 도착했어요. 손전등으로 비춰보니 오래된 채굴 구역이었습니다. 바닥에는 녹슨 장비들이 흩어져 있었고 벽에는 금이 가 있었어요. 그리고 저 멀리 위쪽으로 뚫린 구멍이 보였습니다. 환기 샤프트였어요. 저는 그쪽으로 달려갔습니다. 손전등을 위로 비췄어요. 좁은 수직 통로가 끝없이 이어져 있었습니다. 위쪽은 보이지 않았어요. 너무 높았으니까요. 하지만 희미하게, 아주 희미하게 빛이 보였습니다. 햇빛이었어요. 저는 가슴이 뛰었습니다. 찾았어요. 여기에요. 사람들이 모여들었어요. 모두 위를 올려다봤습니다. 누군가 중얼거렸어요. 저걸 어떻게 올라가요? 샤프트의 직경은 약 2미터였어요. 벽에는 녹슨 금속 사다리가 부착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많은 부분이 떨어져 나가 있었어요. 중간중간 끊어진 구간도 보였습니다. 저는 사다리를 잡고 흔들어 봤어요. 삐걱거렸고 볼트가 빠질 것 같았습니다. 위험했어요. 하지만 다른 방법이 없었습니다. 저는 사람들을 봤어요. 45명이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눈빛에는 두려움과 희망이 섞여 있었어요. 저는 말했습니다. 이 사다리로 올라가야 해요. 위험하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한 명씩 천천히 조심스럽게 올라가야 합니다. 사다리가 무너질 수 있으니 간격을 두고 올라가야 해요. 한 남자가 물었어요. 부상자들은요? 저는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말했어요. 다시 데리러 가야 해요. 먼저 우리가 올라가서 지상에 도착하면 로프를 내려 그들을 끌어올릴 겁니다. 하지만 모두 알고 있었어요. 그건 거의 불가능하다는 걸요. 250m를 올라가는 것도 기적인데 다시 내려와서 부상자들을 구조한다는 건 현실적이지 않았습니다. 한 여자가 울먹였어요. 제 남편이 저 아래 있어요. 다리가 부러져서 못 걸어요. 저는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미안해요. 하지만 지금은 살 수 있는 사람이라도 살려야 해요. 침묵이 흘렀어요. 무거운 침묵이었습니다. 우리 모두 알고 있었어요. 이건 선택이 아니라 버림이라는 걸요. 하지만 생존이란 그런 거였습니다. 잔인하고 냉혹하고 불공평한 거예요. 저는 사다리를 잡았습니다. 제가 먼저 올라갈게요. 안전하다는 걸 확인하면 나머지 사람들이 따라오세요. 그리고 저는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어둠 속으로 빛을 향해서요. 사다리를 오르며 저는 과거를 떠올렸어요. 14년 전 제가 처음 이곳에 왔을 때를요. 17살이었던 저는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왜 끌려왔는지, 얼마나 있어야 하는지, 언제 나갈 수 있는지. 보이부는 아무것도 말해주지 않았어요. 그저 트럭에 실려 이곳으로 왔고 곡괭이를 쥐어졌습니다. 봐라. 죽을 때까지. 처음 1년은 지옥이었어요. 하루 16시간 노동, 굶주림, 질병.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저도 몇 번이나 죽을 뻔했어요. 한겨울에 폐렴에 걸렸을 때 저는 의무실에 실려갔습니다. 그곳에서 한 여자 의사를 만났어요. 그녀도 죄수였습니다. 의사였지만 정치범이라는 이유로 이곳에 갇혔어요. 그녀는 저를 치료해줬습니다. 몰래 항생제를 구해서 먹여줬고 밤새 제 옆에서 간호해줬어요. 저는 그녀에게 물었습니다. 왜 저를 도와주세요? 어차피 우린 모두 죽을 텐데요. 그녀는 미소 지었어요. 슬픈 미소였습니다. 그래도 살려고 노력해야지. 포기하면 진짜 끝이야. 저는 그 말을 잊지 않았어요. 그 후 저는 버텼습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3년 후 저는 광산으로 옮겨졌습니다. 수용소보다는 나았어요. 적어도 일할 수 있었고
조금이나마 움직일 자유가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그 여자 의사는 죽었어요. 제가 떠나기 직전에 들었습니다. 감독관에게 대들었다가 총살당했다고요. 저는 울지 않았어요. 이곳에서 눈물은 약함의 표시였으니까요.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맹세했습니다. 언젠가 이곳에서 벗어나겠다고, 그리고 그녀를 기억하겠다고요. 사다리가 삐걱거렸어요. 저는 정신을 차렸습니다. 지금은 과거를 생각할 때가 아니었어요. 살아남아야 했습니다. 저는 위를 올려다봤어요. 아직도 멀었습니다. 50m쯤 올라왔을까요? 손이 아팠고 다리가 떨렸어요.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아래에서 사람들이 따라오고 있었으니까요. 갑자기 사다리가 흔들렸어요. 심하게요. 저는 움찔했습니다. 아래를 내려다봤어요. 한 남자가 사다리를 잡고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너무 빨리 올라오고 있었어요. 저는 소리쳤습니다. 천천히. 사다리가 못 버텨요. 하지만 그는 듣지 않았어요. 공포에 질려 있었습니다. 그는 계속 올라왔고 사다리는 더욱 흔들렸어요. 콰직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볼트가 빠지는 소리였어요. 저는 본능적으로 사다리를 더 꽉 잡았습니다. 그 순간 사다리 한 부분이 벽에서 떨어져 나갔어요. 아래쪽이었습니다. 남자는 비명을 지르며 떨어졌어요.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쿵 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멀리서요. 그리고 침묵이 흘렀습니다. 아래에서 누군가 울부짖었어요. 죽었어. 죽었다고. 사람들이 동요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소리쳤어요. 침착해요. 패닉에 빠지면 더 많은 사람이 죽어요. 천천히 조심스럽게 올라오세요. 제 목소리는 떨렸지만 강했습니다. 저는 다시 올라가기 시작했어요. 죽은 남자를 위해 멈출 시간이 없었습니다. 잔인했지만 사실이었어요. 생존은 언제나 잔인했습니다. 100m를 올라왔을 때 저는 작은 평평한 곳을 발견했어요. 사다리 중간에 만들어진 휴게 공간이었습니다. 오래전 광부들이 쉬던 곳인 것 같았어요. 저는 그곳에 올라가 주저앉았습니다. 온몸이 땀으로 젖어 있었고 손바닥은 물집이 잡혀 피가 났어요. 숨이 가빠서 몇 분간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한 명씩 사람들이 올라왔어요. 모두 지쳐 있었습니다. 45명 중 한 명은 이미 떨어져 죽었어요. 나머지 44명이 이곳에 모였습니다. 저는 그들을 세어봤어요. 모두 살아 있었습니다. 다행이었어요. 저는 말했습니다. 10분만 쉬어요. 그리고 다시 올라가야 해요. 한 여자가 물었습니다. 얼마나 더 올라가야 해요? 저는 위를 올려다봤어요. 여전히 끝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아마 150m 정도 더요. 사람들은 절망적인 표정이었어요. 어떤 이는 울었고 어떤 이는 그냥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저는 그들을 이해했어요. 이건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었으니까요. 그때 한 남자가 쓰러졌습니다. 갑자기요. 그는 가슴을 움켜쥐고 숨을 헐떡였어요. 숨이 안 쉬어져. 저는 그에게 달려갔습니다. 얼굴이 새파랗게 질려 있었어요. 심장마비였습니다. 저는 그의 가슴을 눌러 심폐소생술을 시작했어요. 하나, 둘, 셋. 하지만 반응이 없었습니다. 저는 계속했어요. 하나, 둘, 셋. 땀이 얼굴을 타고 흘렀습니다. 살아요. 제발 살아요. 5분이 지났어요. 남자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저는 멈췄습니다. 그의 목에 손을 대봤어요. 맥박이 없었습니다. 죽었어요. 저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사람들은 침묵 속에서 저를 바라봤습니다. 저는 말했어요. 죽었어요. 한 여자가 울기 시작했습니다. 죽은 남자의 아내였어요. 그녀는 남편의 시신을 안고 흐느꼈습니다. 여보, 여보. 저는 그녀의 어깨에 손을 얹었어요. 미안해요. 제가 살릴 수 없었어요. 그녀는 저를 밀쳐냈습니다. 당신 잘못이야. 당신이 우릴 여기로 끌고 온 거잖아.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그녀의 말이 맞았으니까요. 제가 이 계획을 세웠고 사람들을 이끌었어요. 그리고 이미 2명이 죽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였어요. 미안해요. 그게 제가 할 수 있는 전부였습니다. 한 나이 든 남자가 일어났어요. 그는 여자에게 말했습니다. 그만해요. 감독관 잘못이 아니에요. 우리 모두 선택했어요. 여기 앉아서 죽을지 아니면 탈출을 시도할지를요. 여자는 울음을 멈추고 남편의 시신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어요. 계속 가요. 그가 원했던 거예요. 저는 시신을 봤어요. 이곳에 두고 가야 했습니다. 다른 방법이 없었어요. 저는 그의 눈을 감겨줬습니다. 그리고 속으로 말했어요. 미안해요. 그리고 고마워요. 당신의 희생을 헛되이 하지 않을게요. 저는 일어나 사람들을 봤습니다. 계속 가야 해요. 시간이 없어요. 사람들은 하나둘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다시 사다리를 오르기 시작했어요. 죽음을 뒤로하고 삶을 향해서요. 150m 지점에서 문제가 터졌어요. 사람들이 지쳐 있었고 산소도 부족했습니다. 숨쉬기가 점점 힘들어졌어요. 몇몇은 어지러움을 호소했고 어떤 이는 환각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알고 있었어요. 산소 결핍 증상이라는 걸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때 한 남자가 저를 막아섰어요. 덩치가 큰 남자였습니다. 그는 분노로 일그러진 얼굴로 저를 노려봤어요. 더 이상 못 가겠어. 여기서 멈춰야 해. 저는 그를 봤습니다. 멈추면 죽어요. 계속 가야 해요. 그는 고개를 저었어요. 계속 가도 죽어. 이미 2명이 죽었잖아. 다음은 누구야? 너야? 나야? 다른 사람들도 동요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말이 맞아. 우리 미친 짓을 하고 있어. 여기서 쉬자. 구조대가 올 거야. 저는 소리쳤어요. 구조대는 안 와요. 지상의 보위부는 우릴 구하지 않아요. 오히려 증거를 없애려 할 거예요. 하지만 아무도 믿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믿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덩치 큰 남자가 저를 밀쳤어요. 닥쳐. 넌 감독관이잖아. 넌 우리를 억압했어. 왜 갑자기 우릴 구하려고 해? 뭔가 속셈이 있는 거 아냐? 저는 뒤로 비틀거렸습니다. 등이 벽에 부딪혔어요. 남자는 다가왔습니다. 그의 손에는 곡괭이가 들려 있었어요. 어쩌면 내가 우릴 여기로 유인한 건지도 몰라. 보위부 명령으로. 저는 그를 똑바로 봤어요. 저도 여러분과 같은 죄수예요. 14년 전 이곳에 끌려왔고 살기 위해 감독관이 됐을 뿐이에요. 저도 탈출하고 싶어요. 자유롭게 살고 싶어요. 남자는 비웃었습니다. 거짓말. 넌 체제의 개야. 우릴 팔아서 살아남은 배신자지. 저는 화가 났어요. 참았던 감정이 터져나왔습니다. 그래요. 저는 배신자예요. 살기 위해 다른 사람들을 때렸고 감시했고 고통을 줬어요. 하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우리 모두 같아요. 다 같이 죽어가고 있다고요. 제 목소리가 갱도에 울렸어요. 저를 믿을 수 없다면 여기 남아요. 하지만 저는 올라갈 거예요. 죽더라도 여기서 굴복하지 않을 거예요. 침묵이 흘렀어요. 사람들은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한 여자가 일어났어요. 아까 남편을 잃은 여자였습니다. 그녀는 말했어요. 저는 감독관을 따를래요. 남편이 원했던 일이니까요. 다른 사람도 일어났습니다. 저도요. 그리고 또 다른 사람도. 저도 가겠어요. 결국 30명 정도가 일어났어요. 나머지 14명은 앉아 있었습니다. 덩치 큰 남자를 포함해서요. 그는 저를 노려봤어요. 후회할 거야.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돌아서서 사다리를 오르기 시작했어요. 30명이 저를 따라왔습니다. 나머지는 어둠 속에 남았어요. 저는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선택이었으니까요. 지상에서는 다른 일이 벌어지고 있었어요. 광산본부에 보위부 장교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회의실 테이블에는 광산 설계도가 펼쳐져 있었고 붉은 X 표시가 여러 곳에 그어져 있었어요.
붕괴 지점들이었습니다. 한 장교가 말했습니다. 3구역이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60명의 수감자와 감독관 1명이 갇혀 있어요. 다른 장교가 물었어요. 구조 가능한가? 첫 번째 장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시간이 너무 걸립니다. 그리고 구조 작업이 외부에 노출될 위험이 있어요. 이 광산은 비밀 시설입니다. 테이블 끝에 앉은 고위 장교가 입을 열었어요. 그럼 방법은 하나뿐이군. 증거를 없애야 해. 모두 그를 봤습니다. 그는 계속 말했어요. 갱도를 완전히 폭파시켜 누구도 살아남을 수 없게 해. 그리고 이곳은 자연 붕괴로 처리한다. 한 젊은 장교가 망설이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아직 살아있을 수도 있습니다. 고위 장교는 그를 차갑게 쳐다봤어요. 그들은 이미 죽은 목숨이야. 국가 기밀이 더 중요해. 이견 있나?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침묵은 동이었어요. 고위 장교는 명령했습니다. 24시간 후에 폭파한다. 10호 폭약을 주요 지지대에 설치해. 한 번에 모든 갱도가 무너지게 해. 장교들은 격려했어요. 알겠습니다. 회의는 끝났고 사람들은 나갔습니다. 테이블에는 설계도만 남았어요. 붉은 X 표시들이 마치 무덤 표시처럼 보였습니다. 밤이 되었어요. 트럭 한 대가 광산 입구에 도착했습니다. 뒤에는 폭약 상자들이 실려 있었어요. 병사들이 상자를 내려 갱도로 운반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침묵 속에서 일했어요. 누구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모두 알고 있었으니까요. 이게 무슨 의미인지를요. 한 병사가 동료에게 속삭였습니다. 저 아래 사람들, 정말 다 죽는 건가? 동료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명령이야.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없어. 병사는 폭약 상자를 내려놓으며 중얼거렸어요. 신이시여, 용서하소서. 폭약 설치는 밤새 계속되었어요. 주요 지지대마다 폭약이 붙었고 전선으로 연결되었습니다. 기폭장치는 지상의 본부에 설치되었어요. 버튼 하나만 누르면 모든 게 끝날 예정이었습니다. 고위 장교는 시계를 봤어요. 24시간. 내일 이맘때면 모든 게 끝나겠군. 그는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어두운 산이 보였어요. 그 아래 깊은 곳에서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었지만 그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에게 중요한 건 오직 국가 기밀뿐이었으니까요. 200m 지점에 도착했을 때 우리는 또 다른 장애물을 만났어요. 사다리가 완전히 끊어져 있었습니다. 10m 구간이 통째로 사라져 있었어요. 저는 위를 올려다봤습니다. 계속 이어지는 사다리가 보였지만 너무 멀었어요. 손이 닿지 않았습니다. 저는 주변을 살폈어요. 벽에는 오래된 금속 파이프들이 박혀 있었습니다. 녹슬고 부서져 있었지만 뭔가에 쓸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저는 한 파이프를 잡고 흔들어 봤습니다. 단단했어요. 저는 결정했습니다. 이걸 이용해요. 로프 대신 파이프를 연결해서 다리를 만들 거예요. 우리는 함께 작업했어요. 파이프를 빼내고 전선으로 묶고 사다리 사이에 걸쳤습니다. 위험했지만 다른 방법이 없었어요. 30분이 걸렸습니다. 마침내 불안정하지만 건널 수 있는 다리가 완성되었어요. 저는 먼저 건넜습니다. 파이프가 삐걱거렸지만 버텼어요. 반대편에 도착했을 때 저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괜찮아요. 한 명씩 건너오세요. 한 명씩 조심스럽게 건너왔어요. 대부분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한 여자가 중간에서 미끄러졌어요. 그녀는 비명을 지르며 파이프를 놓쳤습니다. 저는 반사적으로 손을 뻗었어요. 그녀의 손목을 잡았습니다. 잡았어요. 놓지 마세요. 그녀는 공중에 매달려 발버둥 쳤어요. 저는 온 힘을 다해 끌어올렸습니다. 다른 사람들도 도왔어요. 함께 그녀를 끌어올렸습니다. 그녀는 헐떡이며 바닥에 쓰러졌어요. 고마워요. 고마워요. 저는 그녀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괜찮아요. 이제 거의 다 왔어요. 하지만 사실 그건 거짓말이었어요.
아직 50m가 남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산소는 점점 희박해지고 있었어요. 우리는 계속 올라갔어요. 숨이 가빠졌고 시야가 흐려졌습니다. 몇몇은 쓰러질 것 같았어요.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저는 앞장서서 올라갔어요. 그리고 마침내 빛이 보였습니다. 희미했지만 분명한 햇빛이었어요. 저는 소리쳤습니다. 빛이 보여요. 거의 다 왔어요. 사람들은 힘을 냈어요. 마지막 힘을 짜내 사다리를 올랐습니다. 저도 올랐어요. 손은 피투성이었고 다리는 경련을 일으켰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위로, 위로, 계속 위로. 그리고 마침내 저는 출구에 도착했어요. 좁은 환기구였습니다. 저는 금속 덮개를 밀었어요. 무거웠지만 온 힘을 다해 밀었습니다. 끼익하는 소리와 함께 덮개가 열렸어요. 신선한 공기가 쏟아져 들어왔어요. 저는 밖으로 기어 나왔습니다. 햇빛이 눈을 찔렀어요. 저는 땅에 쓰러져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살았어요. 우리는 살아남았습니다. 한 명씩 사람들이 나왔어요. 모두 지쳐 있었지만 살아 있었어요. 30명이 모두 지상에 도착했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며 울었어요.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하지만 기쁨은 오래가지 않았어요. 저는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우리는 산속 깊은 곳에 있었어요. 광산 시설이 멀리 보였고 경비병들이 순찰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아직 위험 속에 있었어요. 탈출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저는 사람들을 모았어요. 아직 안전하지 않아요. 저 아래 광산 본부에는 보위부가 있어요. 우리가 탈출한 걸 알면 즉시 추격할 겁니다. 지금 당장 움직여야 해요. 한 남자가 물었습니다. 어디로요? 저는 북쪽을 가리켰어요. 국경이 30km 떨어져 있어요. 두만강을 건너면 중국이에요. 거기까지 가야 해요. 사람들은 절망적인 표정이었어요. 30km. 이 상태로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른 방법이 없어요. 여기 남으면 잡혀요. 그럼 우린 다 죽어요. 침묵이 흘렀어요. 그리고 한 여자가 말했습니다. 그럼 가요. 여기까지 왔는데 포기할 순 없잖아요. 우리는 숲속으로 들어갔어요. 나무와 덤불 사이를 헤쳐나갔습니다. 발이 아팠고 온몸이 상처투성이었어요. 하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뒤에서 사이렌 소리가 들렸어요. 광산에서 알람이 울리고 있었습니다. 우리의 탈출이 발각된 거예요. 저는 속도를 냈습니다. 빨리 가요. 그들이 쫓아올 거예요. 우리는 뛰기 시작했어요. 숲을 가로질러 언덕을 넘어 계곡을 건넜습니다. 뒤에서 개 짖는 소리가 들렸어요. 추적견이었습니다. 그들이 우리를 따라오고 있었어요. 한 남자가 쓰러졌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린 거예요. 저는 그를 일으켰습니다. 일어나요. 조금만 더. 하지만 그는 고개를 저었어요. 못 가겠어요. 너무 힘들어. 저는 그의 팔을 끌어올렸습니다. 포기하지 마요. 우린 함께 가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도 도왔어요. 함께 그를 끌고 갔습니다. 30명이 하나가 되어 움직였어요. 누구도 뒤처지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가족이 되었어요. 같은 고통을 나눈 가족이었습니다. 해가 저물기 시작했어요. 어둠이 내렸습니다. 저는 멈춰 섰어요. 여기서 잠시 쉬어요. 어둠을 이용해 움직일 거예요. 사람들은 땅에 주저앉았습니다. 모두 탈진 상태였어요.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지만 쉴 시간이 많지 않았어요. 추격대는 계속 다가오고 있었으니까요. 저는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별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14년 만에 보는 밤하늘이었어요. 아름다웠습니다. 저는 생각했어요. 우리는 해낼 거야. 반드시 자유를 찾을 거야. 그리고 다시 일어섰습니다. 가요. 조금만 더 버텨요. 사람들은 일어났고 우리는 다시 어둠 속을 걸었습니다. 자유를 향해서요. 밤이 깊어졌어요. 우리는 산등성이를 넘어 계곡으로 내려갔습니다. 달빛만이 길을 밝혀줬어요.
뒤에서 추적대의 손전등 불빛이 보였습니다.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어요. 저는 속도를 냈습니다. 더 빨리 가야 해요. 앞쪽에 강소리가 들렸어요. 두만강이었습니다. 저는 가슴이 뛰었어요. 거의 다 왔습니다. 강만 건너면 중국이에요. 우리는 강둑으로 달려갔습니다. 하지만 도착했을 때 절망이 밀려왔어요. 강물이 불어나 있었습니다. 폭우 때문인 것 같았어요. 물살이 세고 빨랐습니다. 한 남자가 말했습니다. 못 건너요. 저 물살에 휩쓸리면 죽어요. 저는 강을 바라봤어요. 그는 맞았습니다. 하지만 뒤에서는 추격대가 다가오고 있었어요. 저는 결정해야 했습니다. 건너야 해요. 다른 선택이 없어요. 저는 먼저 물에 들어갔습니다. 차가운 물이 다리를 감쌌어요. 물살이 강했습니다. 저는 한 발씩 조심스럽게 나아갔어요. 물이 허리까지 차올랐습니다. 저는 사람들에게 소리쳤어요. 손을 잡고 줄지어 건너요. 서로를 놓치면 안 돼요. 30명이 손을 잡았습니다. 긴 인간 사슬이 만들어졌어요. 우리는 함께 강을 건너기 시작했습니다. 물살이 우리를 밀쳤어요. 몇 번이나 넘어질 뻔했지만 서로를 붙잡았습니다. 아무도 놓지 않았어요. 중간쯤 왔을 때 뒤에서 총소리가 들렸습니다. 타다다닥 추격대가 발포하고 있었어요. 총알이 물을 튀겼습니다. 저는 소리쳤어요. 엎드려요. 우리는 물속으로 몸을 낮췄습니다. 총알이 머리 위를 스쳐 지나갔어요. 저는 강둑을 봤습니다. 10m만 더 가면 됐어요. 저는 힘을 냈습니다. 조금만 더, 거의 다 왔어요. 우리는 필사적으로 앞으로 나아갔어요. 총소리는 계속되었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마침내 저는 반대편 강둑을 잡았어요. 그리고 기어 올라갔습니다. 한 명씩 사람들이 올라왔어요. 모두 젖어 있었고 떨고 있었지만 살아 있었습니다. 저는 뒤를 돌아봤어요. 강 건너편에 보위부 병사들이 서 있었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총을 쏘지 않았어요. 국경을 넘었으니까요. 여기는 중국 땅이었습니다. 한 병사가 확성기로 소리쳤어요. 조명희, 넌 국가를 배신했다. 반드시 대가를 치를 것이다. 저는 그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소리쳤어요. 저는 자유를 선택했어요. 더 이상 여러분의 노예가 아니에요. 제 목소리는 강을 가로질러 울렸습니다. 저는 돌아섰어요. 30명이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눈물과 미소가 섞여 있었어요. 우리는 해냈습니다. 지하 250m에서 지상으로, 그리고 국경을 넘어 여기까지요. 저는 말했습니다. 우린 자유예요. 이제 진짜로 자유예요. 사람들은 서로를 껴안았어요. 울고 웃었습니다. 저도 울었어요. 14년 만에 처음으로 자유를 느꼈습니다. 이 감정을 뭐라 설명할 수 없었어요. 기쁨, 안도, 슬픔, 감사, 모든 게 뒤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동쪽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새벽이 오고 있었어요. 새로운 시작의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속으로 맹세했어요. 다시는 어둠 속에서 살지 않을 거야. 빛 아래에서 자유롭게 살 거야. 그리고 우리는 걷기 시작했습니다. 중국 마을을 향해, 새로운 삶을 향해서요. 하지만 우리가 국경을 넘은 그 순간 광산에서는 다른 일이 벌어지고 있었어요. 고위 장교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3구역 생존자들이 탈출했습니다. 국경을 넘어 중국으로 갔습니다. 그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뭐라고? 어떻게 그게 가능해? 부하가 대답했습니다. 250m를 기어올라 환기구로 탈출한 것 같습니다. 30명 정도가 생존했습니다. 고위 장교는 주먹으로 책상을 쳤어요. 이 멍청이들, 그들이 밖에 나가면 모든 게 드러나잖아. 비밀광산, 우라늄, 강제노동. 국제사회가 가만히 있지 않을 거야. 그는 명령했습니다. 즉시 폭파해. 지금 당장 증거를 모두 없애. 부하가 망설였어요. 하지만 아직 안에 사람들이. 고위 장교는 소리쳤습니다. 상관없어.
폭파하라고. 부하는 경례하고 나갔어요. 광산본부에서 폭파 준비가 시작되었어요. 기폭 장치가 작동되었고 카운트다운이 시작되었습니다. 10분, 9분, 8분. 병사들은 광산에서 대피했어요. 모두 떠났습니다. 광산은 텅 비었어요. 아니, 거의 비었습니다. 지하 깊은 곳, 아직 14명의 사람들이 남아 있었어요. 아까 명의를 따라가지 않기로 선택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그곳에 앉아 구조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덩치 큰 남자가 말했습니다. 봐, 내 말이 맞았잖아. 구조대가 올 거야. 조용히 기다리기만 하면 돼. 하지만 그때 진동이 느껴졌어요. 멀리서 폭발음이 들렸습니다. 쿵쿵쿵. 사람들은 일어섰어요. 뭐야? 무슨 소리야? 진동이 점점 커졌습니다. 천장에서 돌가루가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한 여자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무너지고 있어. 덩치 큰 남자는 깨달았어요. 폭파야. 그들이 우릴 죽이려고 해. 공포가 그의 얼굴을 덮었습니다. 사람들은 출구로 달려갔어요.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연쇄 폭발이 시작되었어요. 갱도가 하나씩 무너졌습니다. 천장이 떨어지고 벽이 무너지고 모든 게 붕괴되었어요. 비명이 어둠 속에 울렸습니다. 그리고 침묵이 찾아왔어요. 14명 모두 땅속에 묻혔습니다. 영원히요. 지상에서 고위 장교는 폭발을 지켜봤어요. 산이 흔들렸고 먼지 구름이 하늘로 치솟았습니다. 그는 만족스럽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끝났군. 이제 증거는 없어. 하지만 그는 몰랐어요. 30명이 이미 탈출했다는 걸요. 그들이 진실을 세상에 알릴 거라는 걸요. 증거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살아 움직이고 있었어요. 국경 너머에서요. 중국 마을에 도착했을 때 우리는 탈진 상태였어요. 어느 농가 앞에 쓰러졌습니다. 농부 부부가 놀라며 나왔어요. 이게 무슨 일이야? 저는 간신히 말했습니다. 도와주세요. 우린 북한에서 왔어요. 탈북자예요. 농부는 망설였어요. 탈북자를 도우면 중국 공안에 신고해야 했고, 그러면 북한으로 송환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아내가 말했어요. 이 사람들 죽겠어요. 일단 안으로 들여요. 농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들은 우리를 헛간으로 안내했어요. 우리는 헛간에서 쉬었습니다. 농부 아내가 물과 음식을 가져왔어요. 30명이 허겁지겁 먹었습니다. 저는 며칠 만에 처음으로 배를 채웠어요. 따뜻한 음식이 몸에 퍼졌습니다. 저는 눈물을 흘렸어요. 고마움에요. 농부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여기 오래 있으면 안 돼요. 공안이 순찰 돌아요. 탈북자 브로커를 소개해 줄게요. 그들이 남한까지 데려다 줄 거예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은혜를 잊지 않을게요. 다음 날 밤 브로커가 왔어요. 중국인 남자였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한 명당 $1000예요. 돈 있어요? 우리는 서로를 봤어요. 돈이 없었습니다. 브로커는 혀를 찼어요. 돈 없으면 못 가요. 저는 애원했습니다. 제발이요. 우린 14년 동안 갇혀 있었어요. 자유를 찾아 여기까지 왔어요. 도와주세요. 브로커는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좋아요. 일단 데려다 줄게요. 남한 가서 갚으세요. 하지만 배신하면 끝까지 쫓아갈 거예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약속해요. 반드시 갚을게요. 우리는 트럭에 실렸어요. 화물칸에 숨어서 중국을 가로질러 갔습니다. 며칠이 걸렸어요. 검문소마다 긴장했지만 다행히 걸리지 않았습니다. 마침내 우리는 한국 대사관에 도착했어요. 대사관 직원은 놀랐습니다. 30명이나요? 어떻게 함께 탈북했죠? 저는 모든 걸 설명했어요. 비밀 광산, 붕괴, 250m 탈출, 폭파 음모까지요. 직원은 충격받은 표이었어요. 이건 국제적 문제가 될 겁니다. 기다리세요. 본국에 보고하겠습니다. 며칠 후
우리는 비행기에 탔어요. 남한으로 가는 비행기였습니다. 창밖으로 하늘이 보였어요. 자유의 하늘이었습니다. 저는 옆자리 여자의 손을 잡았습니다. 남편을 잃은 여자였어요. 그녀는 미소 지었어요. 우리 해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해냈어요. 비행기가 이륙했어요. 중국이 멀어졌고 북한은 더욱 멀어졌습니다. 저는 뒤를 돌아보지 않았어요. 이제 앞만 보기로 했습니다. 새로운 시작을 향해서요.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언론이 몰려 있었어요.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고 기자들이 질문을 쏟아냈습니다. 정말 지하 250m를 탈출했습니까? 북한 정부가 폭파했다는 게 사실인가요? 다른 생존자는 없습니까? 저는 마이크 앞에 섰어요. 그리고 말했습니다. 제 이름은 조명희입니다. 저는 14년간 북한 비밀 광산에 갇혀 있었어요. 정치범으로요. 광산이 무너졌을 때 60명이 갇혔고 30명이 250m를 기어올라 탈출했습니다. 하지만 나머지 30명은 북한 정부가 증거를 없애기 위해 폭파했어요. 그들은 사람들을 생매장했습니다. 카메라가 저를 향했어요. 전 세계가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계속 말했어요. 이건 북한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비극 중 하나일 뿐이에요. 비밀 광산, 강제노동, 정치범 수용소. 지금 이 순간도 수만 명이 그곳에서 고통받고 있어요. 세상이 알아야 합니다. 더 이상 외면하면 안 돼요. 기자가 물었습니다. 앞으로 계획은요? 저는 대답했어요. 증언할 겁니다. UN 국제인권단체 어디든 가서 진실을 말할 거예요. 그리고 북한에 남은 사람들을 위해 싸울 겁니다. 그게 탈출에 실패해 죽은 30명에 대한 제 책임이에요. 우리는 하나원으로 갔어요. 적응 교육을 받았습니다. 한글을 다시 배우고 남한 사회를 이해하고 새로운 삶을 준비했어요. 3개월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우리의 이야기는 전 세계로 퍼졌어요. 유엔은 북한 비밀 광산에 대한 조사를 시작했고 인권단체들은 북한을 압박했습니다. 북한 정부는 부인했어요. 모두 거짓말이다. 조작된 탈북자들의 선전이다. 하지만 증거가 있었습니다. 위성사진, 우리의 증언, 그리고 생존자 30명이요. 진실은 숨길 수 없었어요. 저는 서울에 정착했습니다. 작은 아파트를 얻고 일자리를 찾았어요. 탈북자 지원단체에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저처럼 탈북한 사람들을 돕는 일이었어요. 밤마다 저는 악몽을 꿨습니다. 지하 250m, 무너지는 갱도, 죽어간 사람들. 하지만 아침이 되면 일어나서 일했어요. 그게 제가 할 수 있는 일이었으니까요. 1년 후 저는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증언했어요. 세계 각국 대표들 앞에서 말했습니다. 북한에는 지금도 수십 개의 비밀 광산이 있어요. 수만 명이 그곳에서 죽어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행동해야 해요. 말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아요. 의장이 물었습니다. 당신은 무엇을 원합니까? 저는 대답했어요. 그들을 구해주세요. 제가 구하지 못한 30명처럼 죽게 놔두지 마세요. 5년이 지났어요. 저는 이제 36살이 되었습니다. 많은 게 변했어요. 북한 비밀 광산 문제는 국제사회의 주요 의제가 되었고 압박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완전히 해결되지는 않았지만 적어도 세상이 알게 되었어요. 그게 첫걸음이었습니다. 저는 여전히 탈북자 지원단체에서 일해요. 이제는 팀장이 되었습니다. 매년 수백 명의 탈북자들이 남한에 도착하고 저는 그들을 돕습니다. 정착을 돕고 일자리를 찾아주고 심리 상담을 연결해줘요. 제가 받았던 도움을 다른 사람들에게 돌려주는 거예요. 함께 탈출했던 30명은 흩어졌지만 여전히 연락하고 있어요. 한 달에 한 번 모임을 갖습니다. 250m 생존자 모임이라고 불러요. 우리는 함께 밥을 먹고 이야기를 나누고 서로를 격려합니다. 남편을 잃은 여자는 재혼했어요. 행복해 보였습니다. 다른 사람들도 각자의 삶을 살고 있었어요. 평범하고 자유롭고 행복한 삶이었습니다.
저도 변했어요. 악몽은 여전히 가끔 꾸지만 예전만큼 심하지 않아요. 이제는 웃을 수 있고 사랑할 수 있고 꿈꿀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연인도 생겼어요. 탈북자 지원 활동가입니다. 그는 제 이야기를 알고도 저를 받아줬어요. 과거는 중요하지 않아요. 지금의 당신이 중요해요. 라고 말해줬습니다. 어느 날 저는 북한산에 올랐어요. 정상에 서서 아래를 내려다봤습니다. 서울이 한눈에 보였어요. 수많은 빌딩, 자동차, 사람들 모두 자유롭게 살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풍경을 보며 생각했어요. 나도 저 중 한 명이야. 더 이상 어둠 속의 죄수가 아니야. 저는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구름 사이로 햇빛이 쏟아졌습니다. 따뜻했어요. 저는 눈을 감고 그 빛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속으로 말했어요. 지하 250m에서 올라온 우리에게 이 빛은 기적이야. 매일 아침 해가 뜨는 게 당연하지 않아. 이건 축복이야. 산을 내려오며 저는 전화를 받았어요. 새로운 탈북자가 도착했다는 연락이었습니다. 함경북도에서 왔다고 했어요. 저는 서둘러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그 사람에게 말해주고 싶었어요. 환영해요. 여기는 자유예요. 힘들겠지만 우리가 도울게요. 당신은 혼자가 아니에요. 그날 저녁 저는 창밖을 내다봤어요. 서울의 야경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그 불빛 하나하나가 사람들의 삶이었어요. 꿈과 희망이었습니다. 저도 그 중 하나가 되었어요. 더 이상 어둠 속에 갇혀 있지 않았습니다. 저는 일기장을 펼쳤어요. 탈출 이후 매일 쓰고 있었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문장을 적었어요. 지하 250m, 그곳은 지옥이었다. 하지만 그 지옥을 뚫고 올라왔기에 지금의 하늘이 더 소중하다. 나는 살아있다. 자유롭게 숨쉬고 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하다. 저는 일기장을 덮었어요. 그리고 미소 지었습니다. 내일도 해가 뜰 거예요. 그리고 저는 또 다른 누군가를 도울 겁니다. 지하의 어둠에서 지상의 빛으로 함께 올라오도록요. 그게 제가 250m를 올라온 이유였으니까요. 혼자만의 자유가 아니라 모두의 자유를 위해서요. 밤하늘에 별이 빛났어요. 그 별들은 우리가 구하지 못한 30명 같았습니다. 저는 창문을 열고 밤바람을 맞았어요. 그리고 속삭였습니다. 미안해요. 그리고 고마워요. 여러분의 희생을 잊지 않을게요. 그리고 약속해요. 남은 사람들을 반드시 구할게요. 지하의 모든 사람들이 이 빛을 볼 때까지 저는 멈추지 않을 거예요. 바람이 제 머리카락을 스쳤어요. 마치 대답하는 것 같았습니다. 고마워. 계속 싸워줘. 저는 눈물을 닦았어요. 그리고 다짐했습니다. 내일도 모레도 앞으로도 계속 싸우겠다고요. 지하 250m에서 올라온 사람으로서 그리고 자유를 얻은 사람으로서 해야 할 일이었습니다. 저는 창문을 닫았어요. 그리고 침대에 누웠습니다. 오늘 밤은 악몽을 꾸지 않을 것 같았어요. 대신 꿈을 꿀 겁니다. 모든 사람이 자유로운 세상, 아무도 지하에 갇히지 않는 세상, 모두가 햇빛 아래에서 웃는 세상을요. 그 꿈을 향해 저는 내일도 걸어갈 겁니다. 지상의 빛을 따라서요.